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검의 대면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양측이 비공개로 합의했던 대면 조사 날짜가 공개된 데에 대통령 측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사인 기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작가들이 잘못 쓴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남 탓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변론은 하세요? 변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 패널 전문 변호사들이 요즘 많이 생기셨더라고. 저는 변론 전문 변호사. 예. 그 누구죠? 각하 짬뽕? 이정열 부장. 이정열 사무장. 예. 잘 계신가요? 제 방 바로 앞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존경하면서 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재열 기자님. 네. 9일날 하기로 양쪽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고, 네. SBS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예. 특종으로. 네. 근데 특검에서 노출한 거예요, 그 날짜가. 글쎄요, 이제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면조사의 비공개 합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전제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면조사가 왜 비공개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비선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검 조사는 국민의 가장 지금 관심 사안이고, 그리고 특검에서 진행된 내용, 심지어 수사 내용까지도 특검은 브리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검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대면조사 자체가 어떤 비공개로, 그리고 이제 대면조사 일정에 대한 비공개지만 어쨌든 이 전제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SBS가 보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당사자가 있는데 그럼 청와대에서 유출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부터 먼저 의심을 해보고 예. 우리는 알아봤더니 아니래더라. 그럼 특검이 아닌가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양쪽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쪽만 이렇게 탓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냥 지연 전술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 예. 상식적으로요. 법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모든 약속은 상식에 기초한 건데, 자, 특검 조사가 무산되면 누가 더 유리하죠?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되게 이 사실을 보고 되게 조금 어떻게 전략의 냄새가 난다 이런 걸 좀 생각이 됐는데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자 해도 정말 너무하네요. 왜냐면 이제 변호사로서 보더라도 이게 녹화하면은 이게 육두문자도 쓰고 딱 편집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청와대 무슨 큰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겁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까지 더 사정을 봐줘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또 공개 대면증도 어떻습니까? 원래 공개해서 소환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봐줬으면 예를 들면 특검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고 지금 위민관에도 조사받는다고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조사받을 때 특검이 본인들의 수사처에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한테 되게 유리한 장소로 가서 조사를 해주는 게 정말로 큰 특혜입니다. 왜냐면 심리적 안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가다듬고 조사를 받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거짓말을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특검이 되게 양보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피의자로 조사받는데 알려지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본인의 방어권 행사하는데 그렇게 큰 위해가 되는 건가요? 저걸 갖고 또 뭔가를 작전을 피우려는 이런 것처럼 물론 그게 아니면 좋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일반적인 국민이 바라보기에도 짜증나는 행동들을 더 하셔야 될지 지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최 평론가님.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특검이 흘렸다고 네. 했어요. 그냥 특정해버렸어요. 네. 무슨 근거라고 하는 것도 밝히지 않고. 네. 그런데 역으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냄새라뇨? 냄새 아니고 지금 무산, 예. 결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애초에 과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까? 저는 지지난주에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명백하게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거부의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흘렸네. 예. 아까 이 조대진 변호사 흥분하셨지만 이제 흥분할 일이 아닌 것이. 흥분 안 했어요. 네. 원래 이래요, 말투가. 아, 그렇군요. 네. 원래 부드러운 분인 줄 알았어요. 거친 분이셨군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청와대는 안 받겠다 하는 것이 속내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이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했는데, 지난주에 압수수색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갔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 제1호 피의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거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피의자가 위헌입니까? 왜 위헌적이라고 화를 냈을까요? 청와대가 상당히 격앙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압수수색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수색하는 것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했다고 불쾌감을 표현하는 청와대 혹은 대통령 측이 지금 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하겠다. 아까 이 조대진 변호사 말 그대로죠. 피의자의 자격으로 대면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직무정지가 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서 일정도 조율해주고 장소도 조율해주고 형식도 조율해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카드를 다 양보를 했어요. 어쨌든 특검은 어떻게든 대면 조사를 절차적으로 하고 넘어가자 이런 거였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전에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적시된 게 지금 청와대가 화를 낼 일인가? 이 고민을 해보면서 대통령은 피의자라고 불리는 것조차 싫구나. 그럼 과연 대면해서 조사를 하겠어요? 이분 자신들이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하고도 대면을 안 했던 분이고 애드립으로 말한 가장 유명한 어록 하나가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요. 이것도 사실 말씀 자료에 나오는 건지. 예, 대면 보고. 네, 대면 보고. 예. 그때 대면 조사가 아니었죠. 예, 대면 대면 보고. 보고 네. 있었죠. 주로 이제 서면 보고를 선호하는 대통령 아니십니까? 대면 보고가 그렇게 네. 필요하세요? 그리고 네. 장관들 봤을 때 장관들이 그렇죠. 끽끽끽으로 웃어갖고 네. 그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국무위원, 뭐 수석들, 비서관, 행정관 다 감히 대면할 수 없는데 지금 특검은 조사, 수사를 하겠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면해 줄까요? 저는 애초에 안 할 것으로 생각했다. 예. 대면을 했을 때 물론 대통령은 대면은 해서 형식 논리적으로 나 응했다. 검찰은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에 응한다고 하는 약속은 지켰다. 좀 여론 환기 차원에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으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헌재 판결이 유리해질까요? 아니면 특검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면 조사까지 받아주시고 할까요? 국민들이 뭐 박수 칠까요? 하나도 득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헌재에서 저렇게 대통령 측 변호인, 대리인단이 뻔뻔스럽게 밀고 가는 것도 누가 봐도 시간 끌기인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뻔한 대낮에 변론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론은 계속 그걸 분석하잖아요. 전략은 시간 끌기다.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이후로 끌겠다는 얘기다. 지금 그게 가시화됐잖아요. 이 말 판결은 넘어갔습니다. 과연 3중 판결이라도 낼 수 있을까? 여차하면 7인 체제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손범규 변호인이 대통령 대리인인데 SNS에다가 시간을 끌수록 보급로, 병참이 길어지면서 병참선 신장로. 우리에게 유리해진다. 지금 전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예. 공성전에서 끌수록 좋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면 조사 왜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SBS 보도 나온 걸 핑계로 해서 왜 공개했냐 했는데 사실은 왜 공개했냐라고 하는 항의를 하는 분들이 방귀 낀 놈이 속낸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SBS에 보도된 취재원을 기자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청와대 측에서 공개를 해놓고 마치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작전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이제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좀 짚어봐야 될 거 아닌가요? 네.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걸 반복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특검이 이제 연장을 한번 할지 안 할지에 관련된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지금 연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황교안 대행이 지금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목적이 두 개일 겁니다. 연장은 안 하는데 수사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대면 조사를 아예 안 받아버리면 아까 평론가님 얘기처럼 아예 안 받아버리면 특검 연장이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긴 받을 겁니다. 받긴 받는데
그 연장 직전까지 좀 질질 끌다가 늦게 응해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연장도 안 하는 그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로 보면 특검이 협조할 마음은 없지만 관련해서 마냥 거부를 하고 특검을 안 받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특검 기간이 늘어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사를 받되 되게 이제 특검이 기한에 몰렸을 때 그때 받으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라는 것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최평론가님,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헌재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결국은 3월 13일 전체적인 목표는 네. 특검도 이래저래 시간을 끌고 네. 그다음에 헌재도 15명의 증인을 냈다가 이제 8명 채택이 됐는데 그랬죠. 증인신문 마지막 신문이 심리가 22일. 2월 22일이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만약 증인신문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네. 그때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갖고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나오자 한 사람이 안 나오면서 네. 한 기를 더 잡히게 되면 네. 결국은 3월 13일을 넘긴다라고 하는 전략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느냐? 1차 단계의 전략은 완성되는 거예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중한 변호사도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추가적인 증인 신청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2월 22일이면 약 2주 남았어요. 예. 오늘이 2월 8일입니다. 예. 14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증인의 필요성이 생겼다. 추가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9명 증인을 무더기로 결론 중간에 냈어요. 헌재가 10명 받아줬습니다. 29명 기각됐는데 명단 몇 면을 보면 청와대 전직 현직 참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청와대의 대통령이 수하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행정관들을 포함해서. 이들을 다 우르르 증인으로 다 법정에 세우겠다. 별 의미가 없는. 그렇죠. 자기들이 네. 언제든지 보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줄줄이 세워서 우선 시간을 최대한 채워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5명을 냈는데 의미 있는 증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리인이 대통령에게 불리할 증인까지 다 집어넣지? 어쨌든 일단 지금 양을 뒤로 끄는 겁니다. 지금 헌재의 판결에는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대는 어디 있냐 하면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형식에 있는데 예. 13일이 지나면 7명 체제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2명만 네. 기각을 해도 2명만 기각을 해도 기각이 되는 되는, 것이고 기각 이전에 7명이 지금 8명의 재판관이 6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밤늦게까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관들은 상조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변론도 아주 촘촘하게 잡고 있고. 그런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노동이잖아요, 일이. 결국 한 명이 탈이 나면 말이죠. 알아 누우면, 과로로 쓰러지면 예. 어떻게 되냐면 6명이 되는 순간 7명의 심리 정족수가 무너지면서 탄핵 심리는 중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중단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이 수가 줄어들수록 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가능성,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가능성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선 바라면서 예. 어떤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을지는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최대한 끌어보자. 예. 생존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 여기 1단계는 일단 완성이 됐죠. 알겠습니다. 자, 고 기자님. 네. 특검은 우린 노출시키지 않았다. 흘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특검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은 안 하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은 좀 달래기 전략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 기사에서도 봤지만은 명절 전서부터 설 전서부터 그리고 설 이후에도 물밑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의 입장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대면 조사라고 하는 형식을 좀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이쯤 되면 이제 특검은 판단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도 시그널을 좀 보내야 되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안 받고 있지 않냐. 네. 기본적으로 뭐 대면 조사라는 건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히 방어권을 준 거 아니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줬는데 안 받은 거다라는 이제 큰 틀에 봐서는 이제 그 형식 논리를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누출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보도는 9일날 했던 것을 물밑 협상했고 10일로 미루든지 느닷없이 정강석화처럼 8일날 하든지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 보도는 보도되는 순간 오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보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그리고 양측이 타협의 당사자라면 그냥 간단하게 그거 아닌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네요. 그때밖에 못할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노출이 돼서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명백한 손실이나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9일날 조사받는 게 알려지는 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무슨 손실이 있고 무슨 손해가 있고 그래서 불리해지는 게 뭐가 있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흔한 말로 생트집의 다름 아니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신 총론에서는 무조건 늦추기 위해서는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다 갖다 붙인다라는 이제 그런 총론이 있고, 또 강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never 이 대면 접촉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 특검이든 헌재든 그런 기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이 완성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문장 완성되고 뭐 이런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기술자들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단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일 때도,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되기 전친일 때도 매니지먼트의 핵심이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기자들도 만나지 않고 그 기자 간담회 때도 심지어 청와대에서 했던 기자 간담회도 사전 질문된 이 사전으로 합의된 질문만 받았어요. 이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고의 법률 기술가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대통령이 할 그 어떤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두 축에서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물밑 협상의 차원은 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안과 그다음에 기회와 이런 걸 준 다음에 명분을 확보해서, 그래서 이 대면 조사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의 수사 완성이 됐을 때, 혹은 헌재도 이제 대통령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이 판단할 때 그것에 대한 명분 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명분이랑 결국 또 명분으로 완성시켜주는 건 여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론이 그만큼 했으면 뭘 더해? 라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지금 만족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 더 일정을 한번 잡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타고 넘어갈까요? 일단 뭐 그 알려진 바로는 뭐 차량이라든지 이제 뭐 그 대면 조사를 하려면 그 청와대로 들어오는 뭐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픽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서 혹시 내일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뭐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뭐 이렇게 대면 조사에서도 그렇고 자꾸 그 다른 꼼수를 쓰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예단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본인들 큰 그림이 있다면 내일은 정상적으로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고, 지금 우리 고재열 기자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1차, 2차, 3차 담화만 꼼꼼히 뜯어봐도 이미 거기서 상당 부분을 자백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은 많은 말을 하면 할수록 부인으로 일관을 하겠지만 결국은 특검의 이제까지 오랜 자료를 축적해놓은 특검의 수사에 결국은 걸려들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된 부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또 일반 그 대통령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보면 이 정도 증거가 나왔고 이 정도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저 간담회 같은 데서 말해가지고 실수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보통 만약에 이런 취지로 무죄 취지로 변론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웃습니다. 이 정도 증거가 많은데 변호인이 무죄 취지로 변론하는 거에 대해서 야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데 자백을 해야 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변론하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말해도 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텝에서 코이는 거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도 탄핵 심판에서 법적으로 다퉈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관련된 법적으로 본인들이 억울한 걸 증명하는 거 포기하고요. 정치적으로 촛불 민심에 대응하는 태극기 물결을 일으켜서 대항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그게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까 시나리오의 냄새라고 한다면 그 정황이 아니 압수수색 영장이 대통령을 1호 피의자로 적시한 건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논리로 막아요. 예.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면 기소를 목적으로
이 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응할 수가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리고 수사하고 네. 난 다음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뇌물죄를 네. 확정하려고 하는 그렇죠. 대여론전을 그렇죠.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얼만큼 방어 논리가 빈약한지는 헌재 대리인단의 지금 현재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일을 뭘로 보고 있냐면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예. 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 헌재에서 헌재 밖에 광장은 지지자 집회에서는 그렇다고 쳐요. 혹은 뭐 일부 논객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변론 심리 내에서조차 태블릿 PC 조작이다. 그리고 네. 고용태를 불륜 고용태와 최순실이 이 내연 관계였는데 이 돈을 불륜에서 주지 않으니 네, 이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오래전서부터 기획한 사건이다.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항상 우리가 좀 하나의 지표로 찍어볼 수 있는 게 최순실의 태도. 예. 자, 이 자백을 강요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외쳤죠. 뭐 청소받으면 욕을 먹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박채윤 씨라고 예. 김영재 원장의 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특검이 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조사도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조사도 합니다. 안 받고. 네. 그리고 대통령은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기획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1월 합니다.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했어요. 예. 네. 그럼 이게 도대체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까지 했는데 뭐 그거는 답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이것은 음모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물론 이제 동질적인 네트워크가 같은 논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반 시민이 합리화 상식으로 봤을 때 아니 고영태와 최순실 사이에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에 싸워서 틀어졌든 아니면 고영태가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겁이 나서 발을 뺐든 그 사업에서 동업관계에서 아니면 이 대통령이 뭐 이야기한 대통령 대리인 측이 이야기하는 불륜 관계가 틀어진 것이든 발단이 그중에 무엇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인정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벌어져 있는 모든 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아니 방아쇠는 뭐가 네. 됐든지 간에 발사된 내용은 정확한 거 아니에요? 네, 내용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육성, 대통령 본인의 육성, 최순실 본인의 육성, 큰일 안정범의 났네. 노트. 네. 예. 걔는 왜 그랬대? 저쪽이 한 것으로 몰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그 외에 또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 계속 매일 나와서 법정에서, 헌재에서, 특검에서 증언한 내용들을 산처럼 예. 모아보면 검찰이 애초에 얘기했는데 증거는 차고 넘친다. 차고도 넘친다. 이거 예.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매우 묘한 그것도 특정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여론 여론전을 선동전으로만 하고 있다. 가고 있다. 그런데 예. 전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이 한국 사회에서 예. 뻔뻔스럽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제까지 그랬죠. 네네. 예. 그 악과 깡과 그냥 도구로 밀어붙이면 지금 이 보세요. 촛불이 이미 희미해졌다. 이제 태극기 집회가 더 세졌다. 대통령은 지금 2배 이상 크다면서요. 뭐 이미 이거 밀어붙이면 되겠네. 지금 이 발상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특검과 국민 또는 언론, 올바른 언론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알겠습니다. 국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조 변호사님,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이 대면 조사 받으면 좀 위험할 것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게 어제 11차 심리에서 전 K스포츠 사무총장이었던 정현식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오늘 여러 변호사들한테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여쭤봤더니 어제 정현식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K스포츠 재단 누가 책임자 같냐? 그랬더니 최순실과 안종범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는 것 같냐? 그랬더니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논조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재단은 좋은 뜻으로 내가 설립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지역 유지들 모아놓고 자 여러분 좋은 뜻으로 내가 이 단체 하나 만들었으니 여기다 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걸 직접 할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 지역의 유지이고 진짜 실무자는 배우의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는데 여기다 돈 주십시오. 하는 순간 이거는 그렇죠. 완전히 뇌물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다는 게 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K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내가 설립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걸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년 기자 뭐 간담회 이렇게 예. 얘기할 때 신년 기자회 할 때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었으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그냥 국민들은 그냥 뭐 본인의 대통령의 소회를 말한 것처럼 느끼지만 안에 자백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워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뇌물죄로 그거는 자백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추위원단이 그거를 뽑아가지고 국회 탄핵심판 재판부에 냈거든요. 예. 봐라,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어허.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본인이 억울한 거하고 법에 저촉대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계신 분들 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법은 저촉되면 처벌을 받는 거고 자기의 주관적인 억울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자면 지금 교도소에 계신 분들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백 성격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인정을 해버린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계셨으면 가만히 계셨으면 모르겠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기자간담회 자기들이 기자들 다 불러놓고 자기가 맞아 그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 사실은 맞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고의도 당연히 추단되는 겁니다. 맞다고 시켰고 밑에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시켰는데 요 관련된 고의도 내가 그 고의로 시켰다는 그 연결고리가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다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좋은 뜻이라고 자기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결국 그 좋은 뜻으로 설립된 데들이 돈을 부정하게 가져온 게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범죄 저지른 분들이 수사기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나는 이럴 줄 몰랐다 얘기해요. 예.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난 그런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제가 감옥 들어가 보니까 한 10여 년째 살고 있더라고요. 슬픈 얘기네요. 예. 그런데 이 헌재의 대통령이 이제 이 지난 주말에 의견서를 냈어요. 예. 피청구인으로서 의견서를 낸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 다 대리인이 움직였는데 예.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이 의견서를 이제 12쪽 정도를 냈다고 하죠. 그 안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을 다 무산시킬 수 있는 폭탄이 청와대 비서진조차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언어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야 대통령 말을 하나도 못 알아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에게 이 가정주부인 최순실에게 이 연설문을 중학생 수준으로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예. 표현을 감성적으로 고치는 도움을 받았다라는 애초의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건데 전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그 대목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언어 습관을 18년이나 모셨던 문고리 3인방 비서진도 못 알아먹으면 국민 좋은 것 같아요. 나란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무와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계신 건가? 예. 그럼 지금 이제 그것으로 내가 좋은 의미로 설립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가 아니라 잘못 알아들으신 겁니다. 라고 들은 이 국민 다수를 탓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대목이 JP가 전에 자, 박근혜는 5천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 앞에 몰려와서 성토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정말 그렇구나. 일국의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 국민 여론이나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설득하는 것에는 정말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구나. 본인의 무고함, 순수성, 예. 이 결백, 이것을 주장하는데 모든 게 다 매몰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고 기자님,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청와대가 일자가 노출됐기 때문에 대면 조사 받을 수 없다. 네. 라는 입장이 결국은 기승전 연기. 그래 지금 연기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연기 전략이 결국은 또 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기획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1월 1일서부터 예. 그다음 정규제 TV에 나와서도 예. 그러면 결국은 여론전을 가서 이른바 탄핵을 반대하는 이 흐름을 끌어올려서 이 국면을 넘어가겠다 하면서 여론전을 펴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예. 결국은 대형 사고가 또 터졌어요. 이른바 탄기국이라고 하는 데서 가짜 뉴스를 대량 생산해서 예, 예. 300만 부에 되는 신문을 설 전에 배포했다.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 국민들도 지금 불안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정말 3월 13일까지 넘어서 버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불안감도 생기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지금
본인의 어떤 대선 일정 가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인가 하고 다시 이제 국민들은 한참 이 대선 여론조사 보고 뭐 안풍이 어떻고 반기문이 사퇴하고 그걸 보다가 다시 이쪽으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원점에서부터 이 본질적인 숙제부터 봐야겠다라는 예. 그럴 정도로 왔고 연기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 국물을 마시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불안한 거는 여론도 결집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양상이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탄핵 반대 집회에 끌어모았던 자진해서 왔던 사람들은 계속 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지금 여권의 여론조사도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 후보들은 힘을 못 쓰고 있고 오히려 나오면 새누리당에 나올 것 같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저것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은 이제 면죄부를 받았구나라고 해석을 해버릴 여지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살짝 포장지만 이렇게 좀 갈아놓고 우리가 네. 반성하고 새로운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고 있다. 예. 라고 하게 되면 또 슬쩍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떤 이게 해서 제대로 탄핵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집이 되면은 뭔가 이 이제 어떤 이 대선 승부도 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불안감을 가장 지렛대를 만든 게 이런 가짜 뉴스지 가짜 않습니까? 뉴스. 예. 예. 그리고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나 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심리가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야, 설마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해냈겠어? 그렇죠. 예. 이거 가짜라고 하면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아니딴 굴뚝에 연기가 연기나겠니? 날까. 그리고 이게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가짜 뉴스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찌라시에서 뭐 카톡방이나 예. 그런 이제 밴드에서 이렇게 같이 넘겨보는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성형 수술을 한 겁니다, 지금. 뉴스처럼. 예, 어떤 합성이든 어떤 그런 어떤 포맷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 톡톡 형태로 깎고 코드 세우고. 예, 넣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건 이제 범죄 영역으로 온 거죠. 물론 이제 찌라시로 도는 것도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만약에 특정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가짜 어떤 그냥 헛소리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뉴스의 형태를 띠면서 이제 어떤 범죄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신문의 형태를 띄었잖아요. 네. 신문.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겠고 여기 좀 더 제가 총론적으로 하나 예. 말씀드리면 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 게이트는 국정농단이었어요. 국가 시스템을 농락한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에 불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그 국가를 믿지 못하는 심리를 이런 지금 가짜 뉴스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믿지 못 못하니까 믿겠다. 뒷얘기가 이런 사정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심리를 예. 지금 이용해서 가짜 뉴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느껴진다. 이 추정, 음모론이 예. 작게는 뭐 고영태라든가 그 이제 친구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뭐 2, 3년 전부터 영상을 찍고 뭐 연설문을 봤다 폭로하고 이렇게 보지만 그 이후에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야기한 음모론의 주체를 그냥 이제 그 고영태류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게 정규재 인터뷰에서 제도권 언론과 검찰까지도 예. 대통령은 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권 언론 무슨 TV를 틀면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이 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오고 신문 발행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 제도권 언론들을 과거에는 좀 보수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역으로 비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집회에서 300만 장의 호해라고 하는 신문의 형식을 띤 가짜뉴스가 찍혀 나와서 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뿌려져 나가면 300만 부가 다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들려 나갔을 때는 이게 10명씩에게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도 SNS에 올려도 3천만 명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중에 우리가 낚인다, 피싱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 소수만 낚여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은 그것을 또 사실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직전에 4, 5%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에서 이 퍼센트로 보면 250만 명은 무슨 짓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황교안 이 권한대행의 지지율, 새누리당의 지지율 이게 한 10%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12, 3%, 네. 10% 중반대로 가고 그러면 있어요. 5천만 명 중에서 한 500만 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들이 결집하면 그 임팩트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한 네. 사회에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진보 정치가 안 되냐? 지금 정의당 또는 뭐 과거에 이제 해산됐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등등 봤을 때 10만 당원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진보의 예. 집단을. 당원이 10만 명, 진성당원. 그런데도 뭔가 이제 이 정당 활동을 해왔어요. 그럼 이게 박정희 시절부터 18년의 독재, 그리고 그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반평생 신념화됐던 사람이 예. 대한민국 사회 500만 명 이상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다면 이들이 결집해서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다. 역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게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제 왜 대통령이 이럴 일을 간담회를 자청해서 그때가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반격의 신호탄을 쏜 건데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들어올 땐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였었는데 이후에 기자협회보나 이런데 그 TV조선 이진동 기자가 인터뷰하고 이런 걸 보면 네. 2014년 말서부터 고영태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1년 반, 2년 동안을 추적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실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기사가 빵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가 나왔을 때 아 이게 조선 TV 조선이나 뭐 한겨레 이런 데서 간단하게 취재하고 나온 건가 보다 봤더니 그렇죠. 이미 2년 동안 준비가 된 거 보고 아 이걸 기획된 사건으로 그때부터 몰기 시작한 거 같고 전열이 그때 정비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짜 뉴스가 앞서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철 부회장도 그 정경련 부회장도 얘기했지만 관제 데모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관제 데모의 대부분의 돈은 삼성으로부터 나간 것 같다. 그렇죠. 4대 기업. 예. 대기업으로부터 나왔고 이 같은 관제 데모를 지시하는 것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돈을 모았고 이렇게 분배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도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돈을 모으는 입장에서는 누가 지시를 했고 또 어떤 게 누가 주된 그 역할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도 예.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가 관련된 부분 본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보수단체 말이 보수단체지 극우단체를 위주로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니라 70억에 해당되는 그렇죠. 금액을 70, 줬기 80억이라고 하는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문제는 거죠. 청와대는 그런 금액을 모을 때 청와대는 당연히 알았겠지만 문제는 관련된 기업들도 당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내가 내는 금액들이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걸 알고 주는 게 뺏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목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네. 일단 그 관제 데모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제 300만 부 만든 게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억쯤은 들어갔을 텐데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하나의 문서화 되어 있으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네. 예를 들어 그 명예훼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조촉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규모 언론제 단체들도 300만 부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로 이제 허위 명예훼손을 했던 그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제가 저기 여러 번 있는데 그 업체들이 몇백만 원 벌금도 못 낼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아무리 모였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 300만 부를 찍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소송이 걸리게 되거나 민사소송이나 형사 관련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협조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구심도 좀 생겼던 부분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소송이 걸려도 그 뒷배를 봐줄 테니까 마음 놓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의혹이고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들이 변호하면서 이렇게 작은 단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라고 예. 의구심을 갖는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거의 무산되는 듯한 모습이 결국은 청와대가 이 상황에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가장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연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황교안 대행이 지금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목적이 두 개일 겁니다. 연장은 안 하는데 수사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대면 조사를 아예 안 받아버리면 아까 평론가님 얘기처럼 아예 안 받아버리면 특검 연장이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긴 받을 겁니다. 받긴 받는데 그 연장 직전까지 좀 질질 끌다가 늦게 응해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연장도 안 하는 그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로 보면 특검이 협조할 마음은 없지만 관련해서 마냥 거부를 하고 특검을 안 받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특검 기간이 늘어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사를 받되 되게 이제 특검이 기한에 몰렸을 때 그때 받으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라는 것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최평원님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헌재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결국은 3월 13일 전체적인 목표는 네. 특검도 이래저래 시간을 끌고 네. 그다음에 헌재도 15명의 증인을 냈다가 이제 8명 채택이 됐는데 그랬죠. 증인신문 마지막 신문이 심리가 22일. 2월 22일이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만약 증인신문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네. 그때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갖고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나오자 한 사람이 안 나오면서 네. 한 기를 더 잡히게 되면 네. 결국 3월 13일을 넘긴다라고 하는 전략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느냐? 1차 단계 전략은 완성되는 거예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중한 변호사도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추가적인 증인 신청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놓고 지금 2월 22일이면 약 2주 남았어요. 예. 오늘이 2월 8일입니다. 예. 14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증인의 필요성이 생겼다. 추가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9명 증인을 무더기로 결론 중간에 냈어요. 헌재가 10명 받아줬습니다. 29명 기각됐는데 명단 몇 면을 보면 청와대 전직 현직 참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청와대의 대통령이 수하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행정관들을 포함해서. 이들을 다 우르르 증인으로 다 법정에 세우겠다. 별 의미가 없는. 그렇죠. 자기들이 네. 언제든지 보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줄줄이 세워서 우선 시간을 최대한 채워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5명을 냈는데 의미 있는 증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리인이 대통령에게 불리할 증인까지 다 집어넣지? 어쨌든 일단 지금 양을 뒤로 끄는 겁니다. 지금 헌재의 판결에는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대는 어디 있냐 하면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형식에 있는데 예. 13일이 지나면 7명 체제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2명만 네. 기각을 해도 2명만 기각을 해도 기각이 기각이 되는 되는, 것이고 기각 이전에 7명이 지금 8명의 재판관이 6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입시된 게 지금 청와대가 화를 낼 일인가. 이 고민을 해보면서 대통령은 피의자라고 불리는 것조차 싫구나. 그럼 과연 대면해서 조사를 하겠어요? 이분 자신들이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하고도 대면을 안 했던 분이고 애드립으로 말한 가장 유명한 어록 하나가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요. 이것도 사실 말씀 자료에 나오는 건지. 예, 대면 보고. 네, 대면 보고. 예. 예, 그때 대면 조사가 아니었죠. 예, 대면 대면 보고. 보고였었죠. 주로 이제 서면 보고를 선호하는 대통령 아니십니까? 대면 보고가 그렇게 네. 필요하세요. 그리고 네. 장관들 봤을 때 장관들이 그렇죠. 낄낄낄끼로 웃어갖고 네. 그 사람들 기억해야 거기에 됩니다. 국무위원, 뭐 수석들, 비서관, 행정관 다 감히 대면할 수 없는데 지금 특검은 조사, 수사를 하겠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면해 줄까요? 저는 애초에 안 할 것으로 생각했다. 예. 대면을 했을 때 물론 대통령은 대면은 해서 형식 논리적으로 나 응했다. 검찰은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에 응한다고 하는 약속은 지켰다. 좀 여론 환기 차원에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으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헌재 판결이 유리해질까요? 아니면 특검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면 조사까지 받아주시고 할까요? 국민들이 뭐 박수 칠까요? 하나도 득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헌재에서 저렇게 대통령 측 변호인, 대리인단이 뻔뻔스럽게 밀고 가는 것도 누가 봐도 시간 끌기인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뻔한 대낮에 변론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론은 계속 그걸 분석하잖아요. 전략은 시간 끌기다.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이후로 끌겠다는 얘기다. 지금 그게 가시화됐잖아요. 이 말 판결은 넘어갔습니다. 과연 3중 판결이라도 낼 수 있을까? 여차하면 7인 체제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손범규 변호인이 대통령 대리인인데 SNS에다가 시간을 끌수록 보급로, 병참이 길어지면서 병참선 신장론. 우리에게 유리해진다. 지금 전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예. 공성전에서 끌수록 좋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면 조사 왜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SBS 보도 나온 걸 핑계로 해서 왜 공개했냐 했는데 사실은 왜 공개했냐라고 하는 항의를 하는 분들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SBS에 보도된 취재원을 기자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청와대 측에서 공개를 해놓고 마치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작전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이제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좀 짚어봐야 될 거 아닌가요? 네.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걸 반복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특검이 이제 연장을 한번 할지 안 할지에 관련된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검의 대면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양측이 비공개로 합의했던 대면 조사 날짜가 공개된 데에 대통령 측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사인 기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작가들이 잘못 쓴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남 탓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변론은 하세요? 변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 패널 전문 변호사들이 요즘 많이 생기셨더라고. 저는 변론 전문 변호사. 예. 그 누구죠? 각하 짬뽕? 이정열 부장. 이정열 사무장. 예. 잘 계신가요? 제 방 바로 앞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존경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재열 기자님. 네. 9일날 하기로 양쪽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고, 네. SBS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예. 특종으로. 네. 근데 특검에서 노출한 거예요, 그 날짜가. 글쎄요, 이제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면조사의 비공개 합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전제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면조사가 왜 비공개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비선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검 조사는 국민의 가장 지금 관심 사안이고, 그리고 특검에서 진행된 내용, 심지어 수사 내용까지도 특검은 브리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검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대면조사 자체가 어떤 비공개로, 그리고 이제 대면조사 일정에 대한 비공개지만 어쨌든 이 전제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SBS가 보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당사자가 있는데 그럼 청와대에서 유출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부터 먼저 의심을 해보고 예. 우리는 알아봤더니 아니래더라. 그럼 특검이 아닌가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양쪽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쪽만 이렇게 탓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냥 지연 전술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 상식적으로요. 법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모든 약속은 상식에 기초한 건데, 자, 특검 조사가 무산되면 누가 더 유리하죠?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되게 이 사실을 보고 되게 조금 어떻게 전략의 냄새가 난다 이런 걸 좀 생각이 됐는데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자 해도 정말 너무하네요. 왜냐면 이제 변호사로서 보더라도 이게 녹화하면은 이게 육두문자도 쓰고 딱 편집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청와대 무슨 큰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겁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까지 더 사정을 봐줘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또 공개되면 좀 더 어떻습니까? 원래 공개해서 소환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봐줬으면 예를 들면 특검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고 지금 위민간에도 조사받는다고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조사받을 때 특검이 본인들의 수사처에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한테 되게 유리한 장소로 가서 조사를 해주는 게 정말로 큰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가다듬고 조사를 받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거짓말을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특검이 되게 양보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피의자로 조사받는데 알려주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본인의 방어권 행사하는데 그렇게 큰 위해가 되는 건가요? 저걸 갖고 또 뭔가를
작전을 피우려는 이런 것처럼, 물론 그게 아니면 좋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일반적인 국민이 바라보기에도 짜증나는 행동들을 더 하셔야 될지 지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최 평론가님.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특검이 흘렸다고 네. 했어요. 그냥 특정해버렸어요. 네. 무슨 근거라고 하는 것도 밝히지 않고. 네. 그런데, 역으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아유, 냄새라뇨? 냄새 아니고 지금 뭐 무산, 예. 결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애초에 과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까?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명백하게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거부의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흘렸네. 예. 아까 이 조대진 변호사 흥분하셨지만 지금 흥분할 일이 아닌 것이. 아니, 흥분 안 했어요. 네. 원래 이래요, 말투가. 아, 그렇군요. 네. 원래 부드러운 분인 줄 알았어요. 거친 분이셨군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청와대는 안 받겠다 하는 것이 속내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이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했는데 지난주에 압수수색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갔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 제1호 피의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거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피의자가 위헌입니까? 왜 위헌적이라고 화를 냈을까요? 청와대가 상당히 격앙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압수수색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수색하는 것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했다고 불쾌감을 표현하는 청와대 혹은 대통령 측이 지금 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하겠다. 아까 이 조대진 변호사 말 그대로죠. 피의자의 자격으로 대면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직무정지가 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서 일정도 조율해주고 장소도 조율해주고 형식도 조율해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카드를 다 양보를 했어요. 어쨌든 특검은 어떻게든 대면 조사를 절차적으로 하고 넘어가자 이런 거였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전에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예. 밤늦게까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관들은 상조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변론도 아주 촘촘하게 잡고 있고. 그런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노동이잖아요, 일이. 결국 한 명이 탈이 나면 말이죠. 알아 누우면, 과로로 쓰러지면 예. 어떻게 되냐면 6명이 되는 순간 7명의 심리 정족수가 무너지면서 탄핵 심리는 중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수가 줄어들수록 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가능성,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가능성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선 바라면서 예. 어떤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을지는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최대한 끌어보자. 예. 생존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 여기 1단계는 일단 완성이 됐죠. 알겠습니다. 자, 고 기자님. 네. 특검은, 우린 노출시키지 않았다. 흘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특검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은 안 하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은 좀 달래기 전략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 기사에서도 봤지만은 명절 전서부터 설 전서부터 그리고 설 이후에도 물밑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의 입장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대면 조사라고 하는 형식을 좀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이쯤 되면 이제 특검은 판단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도 시그널을 좀 보내야 되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안 받고 있지 않냐. 네. 기본적으로 뭐 대면 조사라는 건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방어권을 준 거 아니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줬는데 안 받은 거다라는 이제 큰 틀에 봐서는 이제 그 형식 논리를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누출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보도는 9일날 했던 것을 물밑 협상했고 10일로 미루든지 느닷없이 전광석화처럼 8일날 하든지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 보도는 보도되는 순간 오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보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그리고 양측이 타협의 당사자라면 그냥 간단하게 그거 아닌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그때밖에 못할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노출이 돼서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명백한 손실이나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9일날 조사받는 게 알려지는 게
도대체 무슨 박근혜 손실이 대통령 있지. 무슨 손실이 예. 있고 무슨 소래가 있고 그래서 불리해지는 게 뭐가 있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흔한 말로 생트집의 다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총론에서는 무조건 늦추기 위해서는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다 갖다 붙인다라는 이제 그런 총론이 있고 또 강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never 이 대면 접촉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 특검이든 헌재든 그런 기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이 완성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문장 완성되고 뭐 이런